오빠, 나 지금 정문 앞이야. 근데 이 미친 땅개년이 나 못 들어가게 해. 빨리 좀 와봐. 소장 진급 심사를 앞둔 제12보병 여단장 김진철 준장은 자신의 여자친구의 무단 출입을 막는 젊은 여군 장교에게 달려가 분노를 퍼부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밀치고 폭행하며 자신의 권위를 과시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3분 후 그는 그제야 자신이 건드린 것이 일개중이가 아니라 합참의장의 딸이자 군 전체의 원칙임을 깨달았습니다. 과연 권위에 눈이 멀어 규정을 무시한 여단장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의 오만함은 군의 시스템 앞에서 어떻게 처절하게 파멸했을까요? 잠시만요. 본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마음에 보답할 수 있도록 오늘도 정성껏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제12보병 여단은 육군 내에서도 훈련 강도가 높기로 정평이 난 부대였다. 이른 아침부터 연병장에는 전차 엔진 소리가 낮게 깔리고 병사들의 우렁찬 구호가 철책을 넘어 퍼졌다. 여단장 김진철 준장은 다음 달로 예정된 소장 진급 심사를 앞두고 있었다. 그의 모든 언행과 지시는 오직 그 별 하나의 무게에 맞춰져 있었다. 그는 부대의 모든 것이 완벽하게 돌아가기를 원했다. 그러나 그 완벽함은 규정과 원칙이 아닌 오직 상부의 눈에 비칠 성과라는 잣대로 재단되었다. 부대 전체에 흐르는 미세한 긴장감은 완벽한 것처럼 보이는 질서 이면에 깔린 김진철 준장의 불안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여단 본부 작전 장교인 한지민 중위는 그 긴장감과는 거리가 먼 인물이었다. 그녀는 27의 나이에 이미 육군 장교로서 완벽하게 정제된 사고방식과 태도를 갖추고 있었다. 아버지 이철루 합참의장의 후광 따위는 그녀의 군 생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그 배경이 자신의 임무 수행에 방해가 될까 더욱 철저하게 모든 것을 규정대로 처리했다. 그녀에게 군 생활은 사적인 감정이나 배경이 끼어들 수 없는 오직 시스템과 원칙으로 운영되는 거대한 기계 장치와 같았다. 그녀는 그 기계의 작은 부품으로서 자신의 역할에 충실했다. 매일 아침 그녀의 일과는 작전 상황판을 점검하는 것으로 시작해 부대 내 모든 출입 통제 절차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그녀는 특히 위병소의 통제 절차를 중시했다. 군의 보안은 가장 기본적인 관문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신념 때문이었다. 오후 3시 정각. 초가을의 늦더위가 여단 본부를 덮고 있었다. 한지민 중위는 위병소 근무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행정부사관 김 상사와 함께 위병소 관제실에 머물고 있었다. 김 상사는 30대 후반의 베테랑 부사관으로 위병소 근무의 잔뼈가 굵은 인물이었다. 그는 한지민 중위의 배경을 알고 있었지만 그녀가 보여주는 FM 정신에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다. 바로 그때 요란한 소리를 내며 검은색 외제 스포츠카 한 대가 위병소 차단선 앞에 멈춰섰다. 운전석 창문이 내려가자 짙은 선글라스 아래로 28살 정도의 젊은 여성 유미소의 얼굴이 드러났다. 그녀는 자신의 미모와 함께 김진철 준장과의 사적인 관계가 곧 부대의 최고 권위라고 믿는 인물이었다. 그녀는 위병소 근무자들을 귀찮은 존재로 여겼다. 김 상사가 경례를 올리고 정중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충성, 신분 확인 및 방문 목적을 말씀해 주십시오. 유미소는 선글라스를 내리며 짜증이 가득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오빠 만나러 왔어요. 여단장 오빠. 위에서 연락 안 왔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이미 부대에 들어와 있다는 듯 위압적이었지만 위병소에는 그녀에 대한 사전 등록이나 방문 요청이 없었습니다. 김 상사는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규정을 언급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전에 등록되지 않은 민간인은 군사보안시설인 부대에 임의로 출입할 수 없습니다. 여단장님께 연락 후 정확한 신분 확인 및 방문 승인을 받아주십시오. 내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요? 오빠한테 전화해서 당장 너 잘라버리라고 할까? 김 상사는 여전히 공손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김 상사. 군인의 직무는 규정 준수에 있습니다. 사모님께서 여단장님께 직접 연락하시고 승인 절차를 밟아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규정대로 차단선을 열 수 없습니다. 유미소는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녀는 차 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김진철 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나 지금 정문 앞이야. 근데 이 미친 군인이 나를 못 들어오게 해. 나 오빠 못 만나게 막고 고래고래 소리 지른다니까? 빨리 좀 와봐. 그녀의 목소리는 위병소 전체에 울려 퍼졌고 관제실 안의 한지민 중위에게도 명확히 들렸습니다. 한지민 중위는 관제실에서 나와 위병소의 상황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유미소는 격앙된 표정으로 김진철 준장과 통화를 이어가고 있었고 김 상사는 묵묵히 차단선 앞에 서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한지민 중위는 위병소에 도착하자마자 김 상사에게 시선으로 잘하고 있다는 무언의 격려를 보냈습니다. 김진철 준장은 막 육군 본부의 고위 장교들과의 사적인 저녁 식사 자리를 조율하던 참이었습니다. 진급 심사를 앞두고 인맥 관리에 모든 신경이 곤두서 있던 그에게 유미소의 전화는 그야말로 비수와 같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짜증 섞인 목소리에서 자신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알았어. 내가 지금 당장 갈게. 절대 이상한 짓 하지 말고 차에 가만히 있어. 김진철 준장은 전화를 끊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위병소에서 사적인 관계를 정리하고 동시에 부하들을 제압하여 자신의 권위를 확인시켜야 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고작 어린 여자친구의 단순한 치기 정도로 축소시켜 처리할 수 있다고 오판했습니다. 그는 관용차를 호출하여 위병소로 향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두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진급 심사에 흠이 가지 않게 이 사건을 조용히 묻어버릴 것, 그리고 자신의 지시에 불복한 부하를 확실하게 정리하여 기강을 바로잡을 것. 하지만 그는 그 부하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부하의 배경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직 자신의 앞길을 막는 장애물만 보였습니다. 한지민 중위는 여단장의 관용차가 오는 것을 확인하고 위병소 차단선 옆에 단단히 섰습니다. 그녀는 이미 이 상황이 단순한 출입 통제 문제가 아닌 군의 지휘 기강을 시험하는 문제로 커졌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규정을 굽힐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이철루 합참의장은 그녀에게 늘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군인의 가장 큰 무기는 총이 아니라 원칙이다. 원칙을 버리는 순간 군인은 더 이상 군인이 아니다. 곧이어 김진철 준장의 관용차가 위병소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잔뜩 격앙된 표정으로 한지민 중위를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이미 분노와 짜증, 그리고 불안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 순간 그의 모든 군 생활이 걸려 있음을 그는 아직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12보병 여단장 김진철 준장은 관용차에서 내리자마자 위병소의 긴장된 분위기를 몸으로 느꼈습니다. 그의 시선은 곧바로 자신의 여자친구 유미소의 스포츠카와 그 옆에 차단선을 막고 서 있는 한지민 중위에게 꽂혔습니다. 김진철 준장은 얼굴을 붉히며 여자친구에게 잘 보이고 동시에 자신의 지휘 권위를 확립하기 위해 부하 장교를 압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소동으로 끝날 수 있다고 믿는 어리석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는 유미소에게는 억지 미소를 지어 보이고 한지민 중위에게는 냉철한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자네 지금 뭘 하고 있나? 여단장의 손님을 이렇게 밖에서 기다리게 하는 것이 작전 장교의 임무인가? 그의 목소리는 쩌렁쩌렁 울렸고 위병소 근무자들은 일제히 얼어붙었습니다. 한지민 중위는 자세를 바로잡고 절도 있게 거수 경례를 올렸습니다. 충성. 여단 본부 작전 장교 한지민 중위입니다. 보고드립니다. 해당 방문 차량은 사전 등록이 완료되지 않았으며 방문 목적 또한 여단장과의 사적 만남으로 명확한 공무 목적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군사보안시설인 부대의 출입 규정 제4조에 의거 출입 통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보고는 빠르고 정확했으며 규정의 조항까지 명확하게 언급했습니다. 김진철 준장은 한지민 중위의 단호함과 규정 언급에 크게 당황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하들은 그의 불같은 성격과 준장이라는 계급 앞에서 그의 사적인 지시에도 묵묵히 따랐습니다. 하지만 한지민 중위는 그의 권위와 분노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지금 나에게 규정을 가르치겠다는 것인가? 이 부대의 규정은 누가 정하는가?
바로 내가 정하는 것이다. 내가 허가하면 출입이 가능한 것이지 자네가 나설 자리가 아니다. 그는 유미소가 차 안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음을 알고 더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유미소는 창문을 내리고 김진철 준장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오빠, 저 미친년 당장 치워. 나 지금 너무 열받았어. 유미소의 외침은 김진철 준장의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켰습니다. 그는 진급 심사보다 여자친구의 기분을 맞추는 것이 급선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는 한지민 중위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한중위, 나는 지금 여단장으로서 공식적인 지시를 내리고 있다. 당장 차단선을 열고 이 차량을 통과시켜. 나의 지시를 거부하는 것은 항명에 해당함을 명심해. 그의 목소리는 협박과 분노가 뒤섞인 이미 사적인 감정으로 가득 찬 것이었습니다. 한지민 중위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단장님. 그러나 군의 모든 지시는 규정과 법률에 근거해야 합니다. 여단장님의 현 지시는 공무 목적이 불분명한 민간인에게 군사시설을 개방하라는 것으로 군사보안 규정 제2조를 명백히 위반합니다. 그녀가 다시 한번 규정을 언급하자 김진철 준장의 뇌는 폭발했습니다. 그는 진급 심사의 압박감, 유미소에게 보여야 할 권위, 그리고 자신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부하에 대한 분노가 뒤섞여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는 이 부대가 자신의 왕국이라고 여겼고 왕의 명령을 거부하는 부하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감히 지금 누구 앞에서 항명을 하는가? 내 아버지의 배경을 믿고 이따위 짓을 하는 것이냐? 이 부대는 내 아버지의 사유지가 아니다. 그는 합참의장의 딸이라는 배경을 언급하며 한지민 중위의 정당한 임무 수행을 사적인 이유로 폄하했습니다. 한지민 중위는 이 말이 자신을 향한 마지막 경고이자 이 상황을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는 발언임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김진철 준장을 응시하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배경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작전 장교로서 제 임무를 수행할 뿐입니다. 위병소 통제 규정은 저에게 주어진 군인의 의무입니다. 김진철 준장은 유미소의 조롱 섞인 시선과 부하들의 침묵 속에서 자신의 권위가 무너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말을 섞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가장 원시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권력을 행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 순간의 행동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끝장낼 것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말입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고 한지민 중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비켜.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그의 분노는 폭력으로 표출되었습니다. 그는 한지민 중위의 오른쪽 어깨를 온 힘을 다해 밀쳤습니다. 한지민 중위는 순간적으로 균형을 잃고 비틀거리며 차단선 옆의 콘크리트 구조물에 부딪혔습니다. 그녀의 오른손에 들고 있던 상황 기록판이 바닥에 떨어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위병소는 충격적인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유미소는 자신의 남자친구가 자신의 명령을 거부한 부하에게 직접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에 쾌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차창 밖으로 얼굴을 내밀고 승리감에 찬 목소리로 김진철 준장을 부추겼습니다. 잘했어, 오빠. 저런 미친년은 당장 군복 벗겨야지. 하지만 유미소의 외침은 곧 이어질 한지민 중위의 행동 앞에서 무의미해졌습니다. 한지민 중위는 바닥에 떨어진 상황 기록판을 줍는 대신 허리에 찬 무전기의 송신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녀의 손은 전혀 떨리지 않았습니다. 관제실 내부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김 상사는 공포에 질려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본부. 여기는 여단 본부 위병소 작전 장교 한지민 중위. 코드 1 상황 발생. 반복한다. 코드 1 상황 발생. 코드 1은 군사시설 내에서 지휘 통제가 불가능한 심각한 비상 상황, 즉 현역 군인이 부상당하거나 무단 무장 탈영 등의 중대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선포하는 최고 수준의 비상통신이었습니다. 한지민 중위는 목소리를 높여 차가운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가해자 제12보병 여단장 김진철 준장. 피해자 여단 본부 작전 장교 한지민 중위. 발생 상황 현역 장교의 공무 수행 중 신체 폭행 및 직권 남용 확인. 현재 피해자는 부대 출입 규정 통제 임무 중 가해자에게 어깨 폭행을 당함.
가해자는 민간인의 부대 무단 출입을 강요하며 지휘권을 사적으로 남용했음. 현 시간부로 여단장 김진철 준장은 지휘권 행사가 불가능한 상태로 판단. 헌병대 지금 즉시 위병소로 출동 바람. 헌병대 지금 즉시 출동하라. 이상. 그녀의 보고는 김진철 준장의 모든 것을 일거에 무너뜨리는 사형 선고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 이철루 합참의장에게 전화하는 대신 오직 군 내부 시스템을 통해 가장 공식적이고 가장 잔인하며 그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 사건을 기록하고 공론화했습니다. 김진철 준장은 한지민 중위의 무전을 듣는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코드 1 상황. 그것은 단순한 싸움이 아닌 군 전체를 뒤흔들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의미였습니다. 더욱이 자신이 그 가해자로 공식적으로 기록되고 지휘 불능 상태로 보고되었다는 사실에 그는 온몸에 피가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한지민 중위를 노려보았습니다. 내가 감히,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아는가? 한지민 중위는 김진철 준장을 향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미 부하 장교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원칙을 무너뜨린 죄인에게 심판을 내리는 차갑고 단호한 감찰관의 시선이었습니다. 여단장님, 저는 제 임무를 수행했을 뿐입니다. 귀관은 군사보안시설 내에서 현역 군인을 폭행했습니다. 이는 군형법 제52조 군인 등 폭행죄에 해당하며 지휘권을 사적으로 남용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은 현재 녹음되어 상급 부대 지휘망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녀는 김진철 준장에게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을 상기시켰습니다. 유미소는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차에서 뛰쳐나와 김진철 준장에게 다가갔습니다. 오빠, 이 미친년이 뭐라고 짓거리는 거야? 당장 헌병대에 전화해서 얘를 잡아 넣으라고 해. 김진철 준장은 유미소의 비명을 듣고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다리가 장군 계급장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진급 심사는커녕 그의 군 생활 전체가 방금의 폭력 한 번으로 끝장났다는 본능적인 깨달음이 그의 뇌를 마비시켰습니다. 그는 차단선 옆에 콘크리트 벽을 짚고 겨우 몸을 지탱했습니다. 5분 뒤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여단 헌병대 순찰차 2대가 위병소에 급정거했습니다. 헌병대장 박상훈 소령은 상황 보고를 듣고 달려와서 이 지옥 같은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헌병대장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는 여단장 김진철 준장 그리고 합참의장의 딸인 한지민 중위 사이에서 벌어진 이 사건이 단순한 여단 차원의 문제가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헌병대장 박상훈 소령은 김진철 준장에게 달려갔습니다. 여단장님 충성, 박상훈 소령입니다. 보고드립니다. 현재 코드 1 상황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여단장님의 현장 지시가 필요합니다. 김진철 준장은 박상훈 소령을 응시했지만 그의 눈은 초점을 잃었습니다. 그는 고통스러운 신음소리와 함께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박소령, 자네가 잘 처리하게. 나는 잠시 자리를 비우겠네. 이것은 지시가 아닌 책임 회피의 비겁한 외침이었습니다. 그는 위병소 옆의 휴게실로 비틀거리며 도망쳤습니다. 그의 군인으로서의 모든 권위는 위병소 바닥에 처참하게 부서져 내렸습니다. 헌병대장 박상훈 소령은 여단장 김진철 준장의 비겁한 책임 회피를 목격하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상황을 수습할 지휘관의 부재 속에서 오직 규정만이 유일한 답임을 알았습니다. 그는 헌병대 부하들에게 단호하게 지시했습니다. 현재 시간부로 위병소 전체를 사건 현장으로 통제한다. CCTV 영상과 모든 통신 기록을 즉시 확보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 조치한다. 피해자부터 먼저 진술을 확보한다. 박상훈 소령은 한지민 중위에게 다가갔습니다. 한중위, 충성, 헌병대장 박상훈 소령입니다. 몸은 괜찮으십니까? 여단 의무대에 연락하여 상태를 먼저 확인하시죠. 한지민 중위는 그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소령님.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폭행 흔적의 사진 채증과 공식 진술서 작성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현장을 이탈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저는 현장에서 가해자의 직권 남용과 폭행 사실을 명확히 진술하겠습니다. 그녀의 침착함은 박상훈 소령에게 깊은 압박감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감정에 호소하는 대신 오직 규정과 절차만을 요구했습니다. 헌병대 부사관들이 즉시 사진기를 들고 한지민 중위의 어깨 부위와 주변 상황을 상세히 촬영했습니다. 유미소는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깨닫고 분노했습니다. 그녀는 박상훈 소령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당신 뭐야? 당신 지금 나랑 내 남자친구한테 이러는 거야? 당장 저 여자를 감옥에 쳐넣어. 얘가 나한테 욕을 하고 무단으로 길을 막았어. 박상훈 소령은 유미소에게 경고했습니다. 사모님, 현재 여단장님은 사건의 이해 관계자로 간주되어 지휘 권한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모님은 현역 군인을 폭행한 현행범입니다. 수사에 불필요한 협조를 중단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당신도 잘릴 줄 알아.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래. 당장 내 남자친구한테 전화해서 너 당장 옷 벗으라고 할 거야. 그녀는 위병소 전체를 시끄럽게 만들었습니다. 박상훈 소령은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헌병대 부사관 한 명에게 유미소를 관제실로 분리 조치하고 그녀의 신분을 정확히 확인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관제실 구석에서 떨고 있던 위병소 근무 부사관 김 상사에게 다가갔습니다. 김 상사. 이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본 그대로 단 한 글자도 빠짐없이 진술서에 작성한다. 사실 그대로가 규정이다. 김 상사는 공포 속에서도 한지민 중위가 보여준 원칙 준수의 모습에 용기를 얻어 진술서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박상훈 소령은 위병소 옆에 작은 초소로 들어가 자신의 직통 전화를 들었습니다. 그는 여단 차원에서 이 사건을 덮을 수 없음을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미 육군본부의 합참의장 이철루 대장의 딸이 연루된 중대한 사건이었고 위병소의 통신망에 김진철 준장의 직권 남용이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상급 부대인 군단 사령부 헌병대장에게 직통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충성. 제12보병여단 헌병대장 박상훈 소령입니다. 코드 1 상황을 보고드립니다. 여단장 김진철 준장이 임무 수행 중인 작전 장교에게 신체 폭행을 가했으며 현재 지휘 불능 상태입니다. 가해자는 민간인의 무단 출입을 강요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습니다. 부득이하게 여단 자체 수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군단 사령부 차원의 감찰 및 수사 이첩을 요청합니다. 피해자는 한지민 중위입니다. 보고 끝. 박상훈 소령의 이 결정은 김진철 준장에게 내려진 두 번째 사망 선고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군 생활을 보전하기 위해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관료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여단장에게 충성하는 대신 그는 군이라는 조직 전체의 규정에 충성했습니다. 이 보고는 군단 사령부를 넘어 육군 본부까지 일파만파로 퍼져나갔습니다. 군단장은 새벽에 이 보고를 받자마자 경로했습니다. 그는 김진철 준장에게 전화를 걸어 차갑게 다그쳤습니다. 김 준장, 자네 제정신인가?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할 생각인가? 당장 육군 본부 감찰팀이 내려올 것이다. 군단장은 김진철 준장이 합참의장의 딸을 건드렸다는 사실에 자신의 군 생활까지 위협받는다고 느꼈습니다. 군단 감찰팀은 사건 발생 다음 날 이른 아침 제12보병여단에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의 태도는 여단 헌병대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여단장 집무실의 문을 열고 들어가 김진철 준장을 대기 발령 조치했습니다. 감찰팀장은 김진철 준장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김 준장, 현 시간부로 귀관은 모든 지휘권이 정지됩니다. 모든 전산 장비와 행정 서류를 압수합니다. 그리고 귀관은 군단 사령부로 이동해 주셔야겠습니다. 군단장님의 면담 요청이 있습니다. 김진철 준장은 감찰팀장의 싸늘한 목소리 앞에서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위가 한지민 중위의 단호한 무전 한 통과 군의 시스템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사건 발생 보고는 마치 작은 돌멩이가 거대한 호수에 던져진 것처럼 육군 지휘 계통 전체의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합참의장 이철루 대장의 딸이 관련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은 단순한 폭행 사건을 넘어 군의 기강과 지휘관의 자질 문제로 비화되었습니다. 군단장의 보고를 받은 육군 참모총장 이철우 대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이철루 합참의장에게 직통 전화를 걸었습니다. 육군의 최고 지휘관인 참모총장조차 합참의장 앞에서는 극도의 긴장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철우 참모총장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충성. 육군 참모총장 이철우 대장입니다. 의장님 면목이 없습니다. 12여 단에서 발생한 김진철 준장 관련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보고드립니다. 수화기 너머의 이철루 합참의장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고요하고 침착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거대한 태풍의 눈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보고받았네. 이 대장. 군단 감찰팀이 이미 조사를 시작했겠지. 네, 그렇습니다. 현재 김진철 준장을 보직 해임하고 군단 사령부로 대기 발령 조치했습니다. 가해자인 여단장 부인은 민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이철우 참모총장은 최대한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들을 보고했습니다. 이철루 합참의장은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이 대장. 나는 내 딸이 군인으로서 군법에 따라 보호받기를 원했네. 하지만 자네의 육군은 그것에 실패했어. 군복을 입고 임무를 수행하는 내 부하가 민간인의 사적인 감정에 의해 폭행을 당하고 지휘관은 자신의 보신을 위해 직권을 남용했네. 그의 목소리는 질책 대신 깊은 실망감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철우 참모총장은 죄책감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의장님. 나는 이 대장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야. 다만 이 사태를 바로잡는 과정 또한 규정대로 처리되길 바랄 뿐일세. 군의 명예와 기강을 바로 세우게. 그것이 내가 자네에게 바라는 전부일세. 이철루 합참의장은 징계나 파면 같은 직접적인 단어를 단 한마디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규정대로라는 원칙적인 지시만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이철우 참모총장은 그 규정대로라는 말이 김진철 준장에게는 가장 잔인한 사형 선고임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군의 규정은 완벽한 잣대였습니다. 일단 이 잣대를 들이대기 시작하면 여단 장급의 고위 장교가 수년간 쌓아온 모든 비위와 허점이 먼지 하나 남기지 않고 드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합참의장의 지시는 군의 원칙을 수호하라는 명령이자 김진철 준장의 모든 것을 철저히 파헤치라는 암호였습니다. 전화가 끊긴 후 이철우 참모총장은 10초 동안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는 즉시 인사사령관과 감찰실장, 법무실장을 자신의 집무실로 호출했습니다. 인사사령관. 김진철 준장 오늘부로 육군본부 인사사령부 대기 발령 조치해. 그리고 감찰실장, 법무실장. 의장님께서 규정대로 하라고 하셨네.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겠지? 김 준장이 12여 단에 부임한 첫날부터 오늘까지 사용한 모든 공금, 모든 지휘 서신, 모든 판공비 집행 내역을 먼지 한 톨까지 남기지 말고 다 털어.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 명령과 함께 육군 본부 소속의 회계 전문 국무원들과 베테랑 감사 장교들로 구성된 특별감사팀이 제12보병여단으로 급파되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폭행 사건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폭행 사건은 이미 한지민 중위의 무전 기록으로 명확히 입증된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오직 김진철 준장이 그동안 쌓아올린 권력과 돈의 모든 부정한 흔적을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특별감사팀장인 배 대령은 군 내에서도 저승사자로 불리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김진철 준장과 군사학교 동기였지만 사적인 감정 따위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여단 본부의 가장 큰 회계 사무실을 통째로 압수하듯 넘겨받아 야전 지휘소로 삼았습니다. 그들의 조사는 소리 없이 그러나 집요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터진 것은 관용차 사적 유용이었습니다. 김진철 준장은 부대 지원으로 배정된 두 번째 관용차를 여자친구 유미소의 개인 차량처럼 사용하도록 묵인했습니다. 운전병의 근무 일지에는 인근 부대 지휘 방문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감사팀이 확보한 해당 차량의 하이패스 기록과 유류 결제 카드는 완전히 다른 장소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고급 상가 주차장 결제 내역, 그리고 운전병의 숙박비는 부대 운영비로 처리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두 번째는 공관병 사적 운용이었습니다. 김진철 준장의 관사에서 근무했던 공관병들의 휴대전화 기록이 확보되었습니다. 여자친구 유미소가 공관병들에게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고 심지어 김진철 준장이 이를 알고도 묵인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공관병들은 유미소의 명품 가방 관리나 심부름까지 해야 했습니다. 세 번째는 부대 복지 기금 횡령 의혹이었습니다. 장병들의 복지를 위해 쓰여야 할 돈이 김진철 준장과 유미소의 사적인 파티 비용으로 흘러들어간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장병 체육대회 경품 명목으로 결제된 수백만 원짜리 영수증이 실제로는 유미소가 주최한 사교 모임의 최고급 호텔 음식 비용으로 사용된 사실이 영수증 발행 시간 차이를 통해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김진철 준장의 권력은 이미 부대의 공금까지 탐하는 지경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김진철 준장은 자신의 군 생활이 통째로 뜯겨나가는 동안 육군 본부 인사사령부의 대기 발령 장교 사무실로 매일 출근해야 했습니다. 그 사무실은 본부 건물의 복도 맨 끝, 창고 옆에 위치한 가장 외지고 아무도 찾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마치 군복을 입은 채 영혼을 잃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유령의 집과 같았습니다. 그 방에는 그와 같이 사고를 치고 보직 해임된 다른 대령, 중령들이 유령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말도 걸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침 9시에 출근 도장을 찍고 오후 5시까지 의미 없이 모니터만 바라보다 퇴근하는 살아있는 시체들이었습니다. 김진철 준장은 그곳에서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여단장 집무실의 화려함과 권위는 사라지고 이제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미궁 속에 갇힌 죄수와 같았습니다. 그는 여단에서 진행되고 있는 특별감사의 세부 내용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은행 계좌를 확인하며 자신의 모든 재산이 동결되지는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그의 유일한 일과였습니다. 그가 그동안 공들여 관리했던 모든 인맥과 라인은 그를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그가 진급을 위해 술을 사 먹이고 경조사비를 뿌렸던 군사학교 동기, 선배, 후배들 중 단 한 명도 그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전화는 연결되더라도 곧바로 끊겼고 문자 메시지는 읽음 표시조차 뜨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합참의장의 딸을 건드렸다는 사실보다 자신이 이제 쓸모없는 카드가 되어 조직으로부터 버려졌다는 사실에 더욱 절망했습니다. 군이라는 거대한 조직은 그에게 필요한 동안은 무한한 권력을 주었지만 쓸모가 없어지자 가차없이 그를 내버렸습니다. 가장 그를 고통스럽게 만든 것은 여자친구 유미소의 존재였습니다. 유미소는 김진철 준장이 대기 발령 상태가 되자마자 끊임없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애교가 아닌 분노와 요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빠, 지금 뭐 하고 있어? 당장 나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해줘. 나는 국내 최고 로펌 변호사가 필요해. 왜 내 계좌가 지급 정지된 거야? 당장 내 돈을 돌려놓으라고. 미소야. 나도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모든 게 다 정지됐어. 나는 지금. 오빠가 별 달고 뭐 했어? 고작 그 중이 하나 못 이겨서 이 지경이 된 거야? 나한테는 오빠가 육군 그 자체라며. 당장 그 여자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해. 내 군 생활을 망치지 마. 유미소의 외침은 김진철 준장의 귀에 날카로운 빗으로 박혔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유미소를 보호하고 그녀에게 권위를 보여주려다 벌어진 일임을 알면서도 이제 와서 그녀에게서 아무런 위로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에 고통스러웠습니다. 마침내 그는 숨겨왔던 진실을 유미소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미소야. 그 한지민 중이 그 여자의 아버지가 합참의장 이철루 대장이셔. 내가 내 손으로 내 모든 것을 날려버렸어. 수화기 너머에서 유미소의 요란한 비명과 함께 전화가 끊겼습니다. 합참의장 이철루 대장. 그 이름이 주는 무게는 그녀의 얕은 지식을 강타했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자신이 누구에게 대들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김진철 준장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변호사고 뭐고 자신의 안전만을 생각하며 집안의 현금과 귀금속을 챙겨 도망갈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집을 나서기도 전에 검찰의 출국 금지 조치와 함께 그녀의 모든 은행 계좌가 지급 정지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하루아침에 돈 한 푼 쓸 수 없는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몰락은 김진철 준장의 범죄와 함께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김진철 준장은 대기 발령 사무실에서 매일 밤 악몽을 꾸었습니다. 한지민 중위가 자신의 군복을 벗겨내는 꿈, 그리고 유미소의 비명소리. 그의 정신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김진철 준장을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사건 발생 3주 후 그의 군 생활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징계위원회가 육군본부에서 소집되었습니다. 징계위원회는 육군 참모총장의 명령과 합참의장의 규정대로라는 지시에 따라 가장 엄격하고 냉혹한 잣대를 들이댔습니다. 위원회에는 인사사령관, 감찰실장, 법무실장 등 육군의 고위 장교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이미 최종 결론을 내린 듯 차가웠습니다. 징계위원회는 김진철 준장에게 변론의 기회를 주었지만 그의 변론은 이미 특별감사팀이 밝혀낸 수많은 비위 사실 앞에서 무력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을 진급심사 스트레스와 사적인 감정 문제로 치부하려 했으나 징계위원회는 그의 변론을 일축했습니다. 법무실장이 김진철 준장에게 적용된 징계 사유를 낭독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무겁고 단호했습니다. 징계 사유 제1 현역 군인 폭행 및 직권 남용. 임무 수행 중인 작전 장교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고 군사보안 규정을 무시하며 민간인의 무단 출입을 강요하여 군의 지휘 기강을 문란하게 함. 이는 군형법 제52조 군인 등 폭행죄 및 군인 품위 유지 위반에 해당함. 징계 사유 제2부대 공금 횡령 및 사적 유용. 장병 복지 기금을 여자친구 유미소의 사적인 사교 파티 비용으로 사용하였으며 관용차를 개인 용도로 빈번하게 사용하고 운전병에게 사적인 심부름을 지시하여 국가 자산을 횡령하고 공관병을 개인 하인처럼 부린 직권 남용이 명백하게 드러남. 징계 사유 제3 지휘관의 직무유기. 코드 1 상황 발생 시 현장에서 지휘권을 포기하고 도피하여 사태를 악화시켰으며 사후 수습 노력 없이 상급부대의 책임을 전가하는 무능함을 보임. 이는 지휘관으로서의 자격 상실에 해당함. 징계 사유의 낭독이 끝나자 징계위원회의 최고 책임자가 최종 징계 내용을 선언했습니다. 위원회는 김진철 준장의 군 생활 전체를 부정하고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방식으로 몰락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징계심의 결과 피징계자 육군 준장 김진철은 위와 같은 중대한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되며 특히 군의 근간인 지휘기강을 무너뜨린 점을 엄중히 고려함. 이에 본 위원회는 피징계자 김진철에게 파면 및 강등을 명한다. 강등의 계급은 육군 대령이다. 본 결정은 최종이며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파면 및 강등. 이것은 군인에게 내려질 수 있는 가장 잔혹한 형벌이었습니다. 파면은 공무원 신분을 박탈당하고 연금 혜택을 모두 잃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여기에 강등까지 더해졌습니다. 그는 달았던 별 하나를 떼고 무궁화 3개짜리 대령 계급장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의 모든 권위와 명예는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는 준장 연금조차 받지 못하는 초라한 대령 신분으로 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김진철 준장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자신의 파면 및 강등 통보를 듣는 순간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피 한 방울 없는 백지장처럼 창백했습니다. 그는 눈물도 흘리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신의 귀를 의심하는 듯 입술을 파르르 떨 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허영이었음을, 그리고 그 허영이 원칙 앞에서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육군본부는 징계 결과를 곧바로 전군에 공문으로 하달했습니다. 공문에는 제12보병 여단장 김진철 준장의 지휘기강 문란 및 현역 군인 폭행 등 비위 사실로 인한 파면 및 대령 강등 결정이라는 내용이 명확하게 적시되었습니다. 이 공문은 군 전체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고위 장교의 사적인 일탈이 군의 시스템에 의해 얼마나 철저하게 단죄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김진철 준장은 징계 결정 후 사령부 건물 밖으로 나와 햇볕 아래에 섰습니다. 그는 군복을 벗고 일반 사복을 입은 자신의 모습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군복이 곧 자신의 몸의 일부였고 계급장이 자신의 영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을 강제로 벗어야 했습니다. 그의 몰락은 단순히 개인의 비극이 아닌 군이라는 거대한 조직이 스스로 정화작용을 시작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원했던 별은 영원히 그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사라졌습니다. 그의 군 생활은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종말을 고했습니다. 김진철 준장이 파면 및 강등 처분을 받자 그의 여자친구였던 유미소에 대한 사법 처리도 속도를 냈습니다. 유미소는 폭행 사건과 김진철 준장의 공금 횡령 비위 사실에 깊숙이 연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군은 그녀의 폭행 혐의를 민간 검찰로 이첩했습니다. 이미 합참의장의 딸을 폭행하고 여단장의 직권을 남용하게 만든 민간인이라는 사실 자체가 검찰에게는 부담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유미소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미모가 법정에서도 통할 것이라고 오판했습니다. 그녀는 남은 돈을 긁어 모아 변호사를 선임하려 했지만 이미 김진철 준장의 몰락과 함께 그녀의 계좌는 동결되었고 그녀의 사회적 인맥들은 그녀를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그녀와 함께 사교 모임을 즐기던 상류층 여성들은 그녀가 군인의 기강을 무너뜨린 천박한 여자라는 소문과 함께 그녀를 손절했습니다. 그녀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은 고립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민간 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유미소는 폭행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한지민 중위의 명확한 진술과 위병소 CCTV 영상이라는 명백한 증거, 그리고 피고인이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검찰의 구형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그녀가 초범이라는 점과 이미 남편이었던 김진철 준장이 군에서 몰락하여 사회적 처벌을 받았다는 점을 일부 참작했습니다. 피고인 유미소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한다. 유미소는 감옥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군은 그녀에게 가장 치명적인 제재를 가했습니다. 육군본부는 판결 직후 전군에 공문을 하달했습니다. 민간인 유미소 씨는 현역 군인 폭행 및 군 기강 문란 사유로 전군 모든 부대 및 군 관련 복지 시설 일체에 대한 영구 출입 금지를 명함. 이 공문은 유미소에게는 사형 선고와 다름없었습니다. 그녀가 그동안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고 특권을 누리던 모든 공간, 즉 군인 아파트, 군마트, 복지회관, 심지어 군 관련 병원과 시설까지 영원히 출입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여왕으로 군림했던 그 세계에서 영원히 추방되었습니다. 유미소는 자신이 군에 의해 완전히 차단되었다는 사실에 절망했습니다. 그녀가 누리던 모든 특권, 그녀의 사회적 지위를 지탱하던 모든 기반이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김진철 준장에게 마지막으로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이미 파면 및 강등 처분을 받은 김진철 준장은 그녀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모든 불행의 근원으로 여기며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여단장 김진철 준장이 파면 및 강등 처분을 받은 후 제12보병 여단은 마치 태풍이 휩쓸고 간 듯 기묘한 고요함에 휩싸였습니다. 새로운 여단장이 부임하기 전까지는 참모장이 지휘를 대리했고 부대 전체의 분위기는 규율과 원칙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장병들은 여단장의 권위보다 한지민 중위가 보여준 원칙의 힘에 더 큰 경외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폭행 사건으로 인한 부상으로 병가를 냈던 한지민 중위는 3주간의 회복 기간을 마친 후 부대로 복귀했습니다. 그녀의 어깨는 완전히 회복되었지만 그녀가 남긴 상흔은 부대 전체의 기강에 깊게 새겨졌습니다. 부대원들은 그녀를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합참의장 딸이라는 배경으로만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지휘관의 불법적인 폭력과 지시를 원칙으로 단죄한 장교라는 새로운 상징이 되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여단장 이 소장은 그녀를 부대의 핵심 장교로 대우했습니다. 그는 한지민 중위에게 극도로 정중했으며 그녀의 의견을 가장 먼저 청취했습니다. 여단 참모들은 물론 위병소 근무부사관인 김 상사조차 그녀를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한지민 중위는 복귀 후 그녀의 업무 태도에 아무런 변화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냉철하고 모든 것을 규정대로 처리했습니다. 그녀는 특혜를 거부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지위가 상승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원칙이 지켜지는 군대를 원했을 뿐입니다. 복귀 후 한 달이 지난 시점 한지민 중위는 여단장 이 소장에게 정식으로 전출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소장은 그녀의 신청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중위, 충성. 자네가 갑자기 전출을 신청한 이유가 뭔가? 이 부대에서는 자네에게 가장 핵심적인 보직을 주려 하고 있는데. 여단장님, 저는 제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이 부대는 이제 원칙이 바로 섰습니다. 제가 이 부대에 계속 남아 특혜를 받는다면 저의 이전 행동이 사적인 보복이었다는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불필요한 논란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가장 필요하고 가장 도전적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곳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고 싶은가? 최전방 GOP 대대작전 장교로 가겠습니다. 그곳이야말로 군인의 원칙이 가장 엄격하게 요구되는 곳입니다. 저는 그곳에서 제 능력을 더욱 단련하고 싶습니다. 이 소장은 한지민 중위의 단호함과 군인 정신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합참의장 이철루 대장에게 직접 연락하여 이 사실을 보고했고 이철루 대장은 딸의 결정을 존중하며 승인했습니다. 한지민 중위가 제12보병 여단을 떠나던 날 새로 부임한 여단장 이 소장과 참모들이 나와 그녀를 배웅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격려를 받으며 묵묵히 군용 지프차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복수를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원칙이 지켜지는 군대를 원했습니다. 그녀가 지켜낸 작은 원칙 하나가 거대한 조직을 병들게 하던 썩은 뿌리, 즉 권력의 사적 남용과 지위 기강 문란이라는 암적인 존재를 마침내 뽑아낸 것입니다. 그녀가 떠난 제12보병 여단에는 한 가지 불문율이 생겼다고 합니다. 여단장의 권위는 규정 아래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단장 부임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한지민 중위 사건을 상세히 학습하는 것이었습니다. 한지민 중위의 행동은 군 내부에서 원칙의 승리라는 이름으로 영원히 전설처럼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규정과 시스템이 개인의 권력보다 항상 위에 있음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교훈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지켜낸 군대, 즉 정의로운 시스템을 뒤로하고 새로운 전장으로 향했습니다. 김진철 준장의 파면 및 강등 사건은 제12보병여단은 물론 육군 전체에 김진철 여파라는 이름으로 깊은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특히 고위 장교들은 자신의 사생활과 공적 업무 사이의 경계를 다시 한번 엄격하게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군 내부에서는 작은 규정 위반이 곧 군복을 벗는 지름길이라는 공포감이 팽배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김진철 준장에게 책임 회피성 지시를 받고 유미소에게 농락당했던 위병소 근무 부사관 김상사는 자신의 직무에 대해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는 한지민 중위의 단호한 원칙 준수 모습을 보며 자신의 직업적 가치관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는 김진철 준장의 권위 앞에서 비굴하게 굴었던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사건 후 김 상사는 위병소 근무의 태도를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고위 장교들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출입 규정을 더욱 철저하게 숙지하고 상급자라도 규정을 위반할 경우 단호하게 통제하는 진정한 위병소 근무 부사관으로 거듭났습니다. 그의 변화는 다른 부사관들에게도 영향을 주어 여단 전체의 부사관들이 규정과 원칙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풍조가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김 상사의 변화는 그에게 징계라는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헌병대 조사는 위병소 근무자들의 책임도 물었습니다. 코드 1 상황 발생 전 지휘관의 부당한 지시 및 폭행 묵인이라는 혐의였습니다. 김 상사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김 상사. 귀관은 여단장의 부당한 지시와 폭행이 임무 수행 중 발생했음에도 즉시 상급부대나 헌병대에 보고하지 않고 묵인했습니다. 귀관의 책임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충성. 면목이 없습니다. 저는 여단장님의 권위에 눌려 규정대로 행동하지 못했습니다. 제 목숨을 걸고 원칙을 지킨 한지민 중위의 모습을 보고 제가 얼마나 나약한 군인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모든 징계를 달게 받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저는 어떤 지시에도 규정과 원칙을 최우선으로 하는 군인이 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김 상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신의 임무를 묵인한 것에 대한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는 근신 처분을 받았지만 이는 그의 군 생활을 끝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징계를 통해 더욱 단단하고 원칙적인 부사관으로 거듭났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지휘관의 불법적인 명령에는 복종하지 않을 용기의 중요성을 부사관들에게 일깨워주는 중요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한편 파면 및 강등 처분을 받은 김진철 준장은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사회적 인맥과 재산을 잃었습니다. 그는 군복을 벗고 일반 사복을 입어야 했지만 그의 몸은 여전히 군인의 습관과 권위의식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리던 모든 것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현실을 부정했습니다. 그의 파면 소식은 언론에는 크게 보도되지 않았지만 군 내부와 고위공직자 사회에서는 엄청난 화제였습니다. 합참의장 딸을 건드린 준장의 몰락이라는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김진철은 자신의 모든 과거가 규정대로 파헤쳐지면서 자신의 모든 부끄러운 행위가 세상에 드러났다는 사실에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는 고독하고 비참한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의 몰락은 단순히 계급을 잃은 것이 아니라 그의 존재 자체가 사회적으로 소멸되는 것과 같았습니다. 김진철 준장의 파면 및 강등 사건은 육군 전체의 감사 시스템과 인사체계의 구조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사건을 담당했던 감찰실장과 법무실장은 합참의장의 규정대로라는 지시를 통해 군의 고위직 비위를 척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지휘관의 직권 남용 및 공금 횡령에 대한 감찰 기준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육군본부는 지휘관 청렴도 평가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지휘관의 개인 관용차 운행 기록, 판공비 집행 내역, 그리고 공관병의 근무 만족도 등을 익명으로 조사하여 지휘관의 청렴도를 평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특히 공관병의 근무 환경 개선에 집중했습니다. 김진철 준장이 공관병들에게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고 유미소의 개인 심부름을 묵인했던 사실은 군 내부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김진철 준장의 사건은 군의 규정과 도덕성이 무너질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여주는 명확한 사례단. 이제부터 지휘관의 개인적인 일탈은 군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된다. 우리는 작은 불씨가 큰 불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러한 시스템 변화는 고위 장교들의 사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장교들은 더 이상 부대 공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엄격하게 피했습니다. 또한 관용차 운전병이나 공관병들을 대하는 태도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부하를 자신의 사적인 시종이 아닌 군인으로서 존중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편 사건의 시발점이 되었던 위병소 통제 규정도 더욱 명확하게 재정비되었습니다. 사전 등록되지 않은 민간인의 출입 통제에 대한 규정이 강화되었고 지휘관이라 할지라도 규정을 위반하는 지시를 내릴 경우 근무자가 상급부대에 즉시 보고할 수 있는 익명신고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한지민 중위가 무전으로 코드 1 상황을 선포한 것과 같은 행동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이러한 군의 자정 노력은 군 내부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군 외부에서는 다른 논란을 낳았습니다. 언론은 군대가 합참의장 딸의 복수를 위해 준장을 파면했다는 식의 자극적인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금수저 장교의 권력 남용이라는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군의 공식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한지민 중위는 자신의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며 김진철 준장의 파면은 규정과 법에 따른 정당한 조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철우 참모총장은 언론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합참의장의 지시대로 규정대로 처리함으로써 군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것이 군의 명예를 지키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김진철 준장의 몰락은 개인의 비극이었지만 군 전체에는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군은 이 사건을 통해 스스로의 도덕적 기준을 높이고 지휘관의 권위가 아닌 시스템의 권위를 최우선으로 하는 조직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지금 강지우 생도는 규율 위반으로 특별 지도를 받고 있어.
면회가 제한됐습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정중하지만 그 어떤 감정도 씻지 않은 교관의 목소리가 차가운 복도에 울렸다. 박선주 소장은 특별지도라는 위선적인 단어 뒤에 숨겨진 추악한 폭력의 냄새를 본능적으로 감지했다. 딸을 집어삼키고 있는 이 거대한 성벽 앞에서 그녀는 결코 돌아갈 생각이 없었다. 오늘의 이야기는 공군 사관학교에서 벌어진 끔찍한 괴롭힘 속에서 자신의 딸을 구하기 위해 거대한 군 조직의 부조리에 맞서 싸워야 했던 별을 단 어머니의 처절한 투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 여름 공군작전 사령부 부사령관 박선주 소장에게는 대한민국 영공의 안위보다 무거운 걱정거리가 있었다. 군의 역사를 새로 써온 그녀였지만 청주 공군사관학교에 있는 딸 강지유 생도 앞에서는 평범한 엄마일 뿐이었다. 자신의 뒤를 이어 하늘을 꿈꾸던 딸은 한때 그녀의 가장 큰 자랑이었다. 밝고 씩씩하게 학교 생활에 적응하며 주말마다 외박을 나와 제잘거리던 딸의 모습은 그녀의 유일한 안식처였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딸의 전화가 뜸해지더니 보충 훈련을 핑계로 주말 외박이 끊겼다. 전화기 넘어 들려오는 딸의 목소리는 생기를 잃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불길한 예감에 선주가 면회를 가겠다고 제안했지만 돌아온 것은 오지 마세요라는 단호한 거절이었다. 그 순간 수십 년간 전장을 지휘해 온 그녀의 직감이 위험 신호를 보냈다. 딸이 무언가 끔찍한 일을 필사적으로 숨기고 있음을 확신했다. 결국 선주는 다음 날 아침 예고 없이 청주로 향했다. 사관학교 정문을 통과하며 자신이 걸어왔던 험난한 길을 딸만큼은 겪지 않게 하리라 다짐했던 순간들이 떠올라 마음이 무거워졌다. 예정에 없던 고위 장성의 방문에 부대는 긴장감에 휩싸였다. 딸의 생활관 앞에 차를 세운 선주는 결심을 굳혔다. 어떤 진실이 기다리고 있든 이제는 엄마로서 지휘관으로서 직접 마주해야만 했다. 차에서 내린 박선주 소장의 군화가 아스팔트 바닥에 닿는 소리는 유난히 크고 단단하게 울렸다. 평화로워 보이는 사관학교의 주말 오후 교정 곳곳에서는 제복을 입은 생도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거나 가족과 함께 면회를 즐기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그러나 그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 선주는 어색한 위화감을 느꼈다. 지휘의 생활관으로 향하는 길에 마주치는 생도들마다 그녀의 계급장을 확인하고는 흠칫 놀라며 경례를 붙였다. 그녀의 등장은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순식간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다. 이미 위병소를 통해 그녀의 방문 사실이 생활관까지 보고되었을 터였다. 생활관 입구에 다다랐을 때 마침 다른 생도의 면회를 온 듯한 학부모 몇몇이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선주가 느끼는 것과 비슷한 종류의 불안감이 어려 있었다. 한 중년 여성이 용기를 내 선주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다. 혹시 누구 면회 오셨냐고. 요즘 학교 분위기가 뒤숭숭해서 아이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하소연이었다. 다른 학부모들도 맞장구를 치며 아이들이 부쩍 말이 없어지고 외박도 잘 나오려 하지 않는다고 했다. 심지어 얼마 전에는 한 여생도가 갑자기 자퇴를 했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다고 했다. 선주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것은 비단 자신의 딸 지유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뇌리를 스쳤다. 그녀는 애써 태연한 표정을 유지하며 학부모들을 안심시켰다. 별일 아닐 거라고, 아이들이 힘든 훈련을 받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라고. 그러나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생활관 건물로 들어서자 당직 근무를 서고 있던 훈육관이 황급히 달려나왔다. 그는 잔뜩 긴장한 얼굴로 선주에게 거수 경례를 붙였다. 무슨 일로 오셨냐는 훈육관의 물음에 선주는 강지유 생도 면회를 왔다고 짧게 답했다. 훈육관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강지유 생도는 지금 면회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보충 훈련 중이라는 전화 통화에서 들었던 것과 똑같은 대답이었다. 선주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주말에 보충 훈련이라니, 무슨 훈련을 그렇게나 열심히 한단 말인가. 내가 직접 확인해 봐야겠군.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감히 거역할 수 없는 지휘관의 위엄이 서려 있었다.
훈육관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진땀을 흘렸다. 그는 잠시만 기다려달라는 말을 남기고 허둥지둥 교관실로 달려갔다. 잠시 후 교관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걸어 나왔다. 다부진 체격에 각 잡힌 제복, 가슴에는 공군 조종사를 상징하는 윙 배지가 번쩍였다. 한태석 소령. 지우가 속한 중대의 훈육교관이었다. 그는 선주를 보자마자 조금도 당황한 기색 없이 다가와 깍듯하게 경례했다. 그리고는 아주 정중하고 부드러운 말투로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부사령관님, 여기까지 어인 일이십니까? 강지우 생도는 현재 규율 위반으로 특별 지도를 받고 있어 면회가 제한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 지도. 선주는 그 단어가 군에서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 잘 알고 있었다. 그것은 징계와 동의어였다. 20년 넘게 군 생활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속을 썩인 적 없던 딸이, 모범생도였던 딸이 규율 위반이라니. 선주는 순간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러나 그녀는 평정심을 잃지 않았다. 오히려 더 차갑고 냉정하게 물었다. 무슨 규율을 위반했는지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을까, 한소령. 한태석 소령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다. 불성실한 훈련 태도와 상관에 대한 불손한 언행. 그는 지우가 최근 들어 단체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교관의 정당한 지시에도 사사건건 토를 다는 등 매우 반항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그의 설명은 너무나도 유창하고 막힘이 없어서 마치 미리 준비된 시나리오를 읽는 것처럼 부자연스럽게 들렸다. 선주는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의 눈동자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다. 오히려 그 안에는 선주의 방문을 예측했다는 듯한, 혹은 이 상황을 즐기고 있다는 듯한 기묘한 자신감마저 서려 있었다. 선주는 직감했다. 이자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의 중심에 바로 이자가 있다는 것을. 선주의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감히 누가 내 딸에게.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지금은 감정을 드러낼 때가 아니었다. 이성적으로 냉철하게 상황을 파악해야 했다. 그녀는 한태석 소령의 어깨 너머로 보이는 교관실 안을 쏘아보았다. 굳게 닫힌 저 문 안에서 지금 내 딸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상상하고 싶지 않은 끔찍한 그림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선주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아픔이 느껴졌다. 교관실 복도의 공기는 차갑고 무거웠다. 형광등 불빛만이 싸늘하게 바닥을 비추고 있었다. 박선주 소장은 굳게 닫힌 교관실 문을 등지고 선 채 한태석 소령과 대치하고 있었다. 그녀의 전신에서는 금방이라도 폭발할 듯한 분노가 활화산처럼 들끓었지만 그녀는 그것을 가까스로 억누르고 있었다. 지금 감정을 앞세우는 것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는 것을 수십 년의 군 생활이 그녀에게 가르쳐준 교훈이었다. 그녀는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하며 다시 한번 요구했다. 딸을 만나게 해달라. 직접 얼굴을 보고 이야기해야겠다. 하지만 한태석 소령은 요지부동이었다. 그는 규정상 불가하다는 말만 기계처럼 반복했다. 그의 얼굴에는 예의 바른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그 눈빛은 조금의 감정도 담고 있지 않은 유리구슬 같았다. 바로 그때였다. 교관실 안쪽에서 희미하게 말소리가 새어나왔다. 문틈으로 흘러나오는 소리는 작았지만 복도의 정적 속에서는 충분히 식별이 가능했다. 선주는 자기도 모르게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그 독종 여편네 지 딸이라고 아주 유난을 떠는구만. 익숙하지 않은 중년 남성의 목소리였다. 곧이어 다른 목소리가 맞장구를 쳤다. 이지은 그 계집애 말이지. 여군 간부 자식이라면서 꼴에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왜 저 모양이야? 여자들이 원래 그렇지 뭐. 선주의 온몸이 그 자리에 얼어붙는 것 같았다.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감각. 귀를 의심했다. 자신이 지금 무슨 말을 들은 것인가. 여편네 계집의 여자들. 경멸과 조롱이 가득 담긴 단어들이 비수처럼 날아와 그녀의 심장에 박혔다. 엄마가 별 달고 꺼드럭거리면 딸려는 더 버릇 없어지는 법이야. 그래서 더 족쳐서 군기를 바짝 잡아놔야 해.
그래야 나중에 시집 가서도 남편한테 사랑받지.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뒤따랐다. 그 순간 선주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지난 몇 주간 딸에게서 느껴졌던 이질감,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던 힘없는 목소리, 외박을 거부하던 이유, 그리고 눈앞에서 자신을 가로막고 선 한태석 소령의 당당함까지. 흩어져 있던 모든 퍼즐 조각이 순식간에 하나의 끔찍한 그림으로 완성되었다. 딸은 자신의 소중한 딸 지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저 문 뒤에서 저런 자들에게 끔찍한 언어폭력과 성차별적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선주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교관실 문손잡이를 향해 손을 뻗었다. 당장이라도 저 문을 부수고 들어가 저들의 멱살을 잡고 싶었다. 그러나 그 순간 한태석 소령이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의 얼굴에서는 여전히 감정을 읽을 수 없었다. 그는 마치 선주가 이렇게 나올 줄 알았다는 듯 태연하게 말했다. 부사령관님,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여기는 사적인 공간이 아니라 엄연한 군 시설입니다. 그의 뻔뻔한 태도에 선주는 이성의 끈을 놓아버릴 것 같았다. 그녀는 주먹을 쥔 손을 부들부들 떨며 그를 노려보았다. 비켜. 내 딸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내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야겠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갈라져 나왔다.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극에 달했을 때 복도 저편에서 또 다른 인물이 나타났다. 교관실 문이 열리며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진영 소장, 바로 공군사관학교의 교장이었다. 그는 이 상황을 예상치 못했다는 듯 놀란 표정으로 선주와 한소령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는 선주와 국방대학원 동기이기도 했다. 한때는 같은 하늘을 날며 전우회를 다졌던 사이였다. 이진영 교장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선주에게 다가왔다. 박 장군, 이게 무슨 소란인가? 자네가 어쩐 일로 얘까지? 그는 말을 끝맺지 못했다. 선주의 얼굴에 서린 금방이라도 누군가를 죽일 듯한 살기를 보았기 때문이다. 선주는 이진영 교장을 차가운 눈으로 쏘아보며 말했다. 이 교장, 당신 학교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고는 있는 건가?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배신감과 실망감이 묻어 있었다. 이진영 교장은 상황을 파악하려는 듯 한태석 소령에게 눈짓을 보냈지만 한소령은 그저 입을 굳게 다물고 있을 뿐이었다. 선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이진영 교장을 밀치고 교관실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다. 교관실 안에는 방금 전까지 저속한 대화를 나누고 있던 두 명의 교관이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들은 갑작스럽게 닥친 선주의 모습에 화들짝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들의 당황한 표정을 뒤로하고 선주의 시선은 교관실 한쪽에 놓인 작은 대기실로 향했다. 굳게 닫힌 문. 그녀의 딸이 저 안에 있었다. 선주는 망설임 없이 대기실 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딸 강지유의 모습을 본 순간 선주는 자신의 눈을 의심해야만 했다. 그녀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대기실은 창문 하나 없는 작은 공간이었다. 희미한 백열등 불빛 아래 강지유 생도가 낡은 의자에 위태롭게 앉아 있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가늘게 떨리는 어깨가 그녀가 느끼고 있을 공포와 절망의 깊이를 짐작하게 했다. 박선주 소장은 딸의 이름을 부르며 다가갔다. 그 목소리에 지유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 얼굴이 드러난 순간 선주는 숨을 멈췄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다. 딸의 뺨에는 선명한 손바닥 자국이 붉게 부어올라 있었고 입술은 터져 피딱지가 앉아 있었다. 희고 가냘픈 목덜미에는 누군가 힘껏 움켜쥔 듯한 시퍼런 손가락 자국이 낙인처럼 찍혀 있었다. 멍 자국은 그것뿐만이 아니었다. 소매 밖으로 드러난 팔뚝에도 군데군데 검붉은 멍이 들어 있었다. 불과 몇 달 전 환하게 웃으며 자신을 향해 손을 흔들던 건강하고 씩씩했던 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눈앞에 있는 것은 낯선 사람의 폭력에 무참히 짓밟힌 상처 입은 작은 짐승이었다. 지우야, 선주의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다. 그녀는 딸의 상처투성이 얼굴을 차마 손으로 만져보지도 못한 채 그저 망연자실하게 바라볼 뿐이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버리는 느낌. 아니, 차갑다 못해 얼어붙어 버리는 것 같았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워지고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눈앞의 처참한 광경이 현실이 아니기를, 이 모든 것이 끔찍한 악몽이기를 바랄 뿐이었다. 지우는 엄마의 얼굴을 보자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잘못했어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아이는 상처받은 몸을 이끌고 다가와 엄마의 허리를 끌어안고 서럽게 울었다. 그 작은 몸의 떨림이 선주에게 고스란히 전해져 왔다. 그 순간 선주의 얼어붙었던 심장에 불길이 치솟았다. 이성을 마비시킬 정도의 뜨거운 분노였다. 그녀는 우는 딸을 부드럽게 떼어놓고 몸을 돌려 대기실 밖으로 나섰다. 교관실에는 이진영 교장과 한태석 소령, 그리고 다른 2명의 교관이 굳은 얼굴로 서 있었다. 선주는 그들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다. 그녀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방금 전까지 그녀를 짓누르던 슬픔과 충격은 오직 하나의 감정, 살이에 가까운 증오로 변해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딸을 이 지경으로 만든 책임자인 한태석 소령의 앞으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손을 들어 그의 뺨을 힘껏 후려쳤다. 짝! 하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교관실의 정적을 깨뜨렸다. 고개가 돌아간 한태석 소령의 뺨에 순식간에 붉은 손자국이 피어올랐다. 그는 잠시 휘청거렸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고 선주를 노려보았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이나 두려움 대신 차가운 도끼가 서려 있었다.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장군이면 부하 장교를 폭행해도 되는 겁니까? 한태석 소령이 악을 쓰듯 소리쳤다. 그러나 선주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더 차갑고 낮은 목소리로 대꾸했다. 폭행? 내 놈이 내 딸에게 한 짓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 내 놈은 인간이 아니야. 군복 입은 악마지. 그녀는 다시 한번 손을 들어 올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진영 교장이 그녀의 팔을 붙잡으며 말렸다. 박 장군 진정하게. 이러면 안 되네. 일단 사실관계부터 파악해야지. 이진영 교장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이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을 직감한 것이다. 그러나 선주는 뿌리치듯 그의 손을 떨쳐냈다. 사실관계. 내 딸의 얼굴에 있는 저 상처들이 바로 증거야. 더 이상 무슨 확인이 필요하다는 건가? 선주의 외침에 교관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얼어붙었다. 다른 2 교관은 겁에 질린 얼굴로 뒷걸음질 쳤다. 오직 한태석 소령만이 뻔뻔한 얼굴로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했다. 지우가 훈련 중에 넘어져서 다친 것이며 자신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특별 지도를 했을 뿐이라고. 그의 거짓말은 너무나도 태연해서 오히려 소름이 돋을 지경이었다. 선주는 더 이상 그와 말을 섞을 가치조차 느끼지 못했다. 그녀는 이진영 교장을 향해 말했다. 당장 헌병대를 부르게. 저자를 폭행 및 가혹행위 혐의로 긴급 체포시켜. 그리고 여기 있는 다른 교관들도 모두 대기시켜. 한 명이라도 도망칠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고 해. 그녀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것은 사적인 감정에 휩쓸린 분노의 표출이 아니었다. 대한민국 공군 소장으로서 휘하 부대에서 벌어진 끔찍한 범죄를 목격한 지휘관이 내리는 단호한 명령이었다. 이진영 교장은 선주의 서슬 퍼런 기세에 눌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다. 이 순간 공군 사관학교는 거대한 폭풍의 눈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폭풍의 중심에는 딸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한 한 어머니, 박선주 소장이 서 있었다. 한태석 소령이 헌병들에게 연행되어 나간 후 교관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이진영 교장은 참담한 표정으로 소파에 주저앉았고 남은 2명의 교관은 사색이 된 채 벽에 기대어 서 있었다. 박선주 소장은 딸 지우를 자신의 옆에 앉히고 따뜻한 물을 한 잔 건넸다. 딸의 손은 여전히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다. 선주는 딸의 등을 부드럽게 쓸어주며 이제 괜찮다고 엄마가 여기 있으니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속삭였다. 그 따뜻한 위로의 지우는 참았던 2번째 울음을 터뜨렸다. 이번에는 소리 없는 눈물이었다. 커다란 눈망울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려 멍든 뺨을 적셨다.
그 눈물은 지난 몇 달간 그녀가 겪어야 했던 고통과 수치, 외로움의 무게를 담고 있는 듯 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 지우가 조금 진정되자 선주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말해줄 수 있겠니, 지우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우는 한참을 망설였다. 입술을 달싹이면서도 차마 말을 꺼내지 못했다. 그 끔찍했던 기억을 다시 떠올리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운 듯 했다. 선주는 딸을 재촉하지 않고 묵묵히 기다려 주었다. 마침내 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 증언은 충격적이었다. 모든 것은 한태석 소령이 새로 부임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했다. 그는 처음부터 유독 지우에게만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다. 여군 간부 자식이 왜 이렇게 정신력이 약해 빠졌냐, 내 엄마가 별 달고 있다고 너까지 별 단 줄 아느냐 등 공개적인 자리에서 모욕적인 언사를 서슴지 않았다. 처음에는 그저 군기를 잡기 위한 것이려니 참고 견디면 나아지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괴롭힘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밤마다 특별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자신을 교관실로 불러내 온갖 모욕적인 기합을 주었다고 했다. 엎드려 뻗쳐를 시킨 채 몇 시간이고 버티게 하거나 잠을 재우지 않고 군가를 부르게 하는 등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가했다. 그 과정에서 그는 끊임없이 여자는 군대에 올 자격이 없다. 집에 가서 밥이나 하지 왜 사서 고생이냐와 같은 성차별적인 폭언을 퍼부었다. 심지어는 선주를 언급하며 너 같은 딸을 둔 것을 보니 내 엄마도 뻔하다는 식의 말로 인신공격을 하기도 했다. 지우가 견디다 못해 그만두라고 소리치자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발로 걷어차는 등 무자비한 폭행이 이어졌다. 지우는 엄마에게 알리겠다고 가만두지 않겠다고 저항했지만 그는 오히려 비웃으며 내 엄마한테 일러바쳐봐라. 내가 여기서 쫓겨나는 건 물론이고 내 엄마군 생활도 편치 못할 줄 알아라고 협박했다고 했다. 지우는 그 협박에 무너져 내렸다. 자신 때문에 엄마의 군 경력에 흠집이 갈까봐 두려웠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서 모든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다. 한태석 소령의 괴롭힘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다른 교관들과 동기생들을 이용해 지우를 철저히 고립시켰다. 다른 교관들은 그의 만행을 알면서도 묵인하거나 동조했고 심지어 일부는 괴롭힘에 가담하기까지 했다. 동기들에게는 강지우와 어울리지 말라, 가까이 지내다가는 너희들까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압력을 넣었다. 한때는 가장 친했던 동기들마저 하나둘씩 그녀를 피하기 시작했다. 지우는 완벽한 외톨이가 되었다. 밤에는 불침번을 혼자 4시간씩 서야 했고 식당에서도 혼자 밥을 먹어야 했다. 아무도 그녀에게 말을 걸어주지 않았다. 그 지옥 같은 시간 속에서 지우는 점점 자신을 잃어갔다. 희망도 꿈도 삶의 의지마저도 꺾여버렸다. 자퇴서까지 썼다가 엄마 얼굴이 떠올라 차마 제출하지 못하고 찢어버리기를 수차례 반복했다고 했다. 딸의 증언을 듣는 내내 선주는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자신의 딸이 그 어린아이가 이런 끔찍한 일을 겪고 있는 동안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훈련이 힘든가 보단 하고 안일하게 생각했던 스스로가 원망스러워 견딜 수가 없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라 피를 토하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울지 않았다. 지금 자신이 무너지면 딸은 기댈 곳이 없었다. 그녀는 딸의 눈물을 닦아주며 굳은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하다, 지우야. 엄마가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 하지만 이제 괜찮아. 이제부터는 엄마가 다 해결할게. 너를 이렇게 만든 놈들 단 한 놈도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한 개인의 복수가 아니었다. 군이라는 거대한 조직에 골마 터진 환부를 도려내려는 한 지휘관의 서슬 퍼런결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겁에 질린 채 서 있는 2명의 교관을 노려보았다. 이제 저들의 입을 열 차례였다. 강지우 생도의 충격적인 증언은 교관실의 공기를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 박선주 소장은 딸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으며 이제 모든 것은 자신에게 맡기라고 다짐했다. 그녀의 시선은 이제 한태석 소령의 만행을 묵인하고 동조했던 나머지 2교관, 김중령과 이소령에게로 향했다.
그들은 선주의 얼음장 같은 시선을 마주하자마자 고개를 숙였다. 이미 상황이 자신들에게 극도로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직감한 것이다. 선주는 한치의 감정 동요도 없이 그러나 뼛속까지 파고드는 듯한 냉엄한 목소리로 신문을 시작했다. 그녀는 먼저 계급이 더 높은 김중령을 지목했다. 김중령, 자네는 저 아이가 저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했나? 김중령은 입술을 파르르 떨며 쉽게 입을 열지 못했다. 그는 한태석 소령의 오랜 선배이자 절친한 동료였다. 그의 눈빛은 두려움과 내적 갈등으로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선주는 그의 침묵을 용납하지 않았다. 대답해. 자네도 저 아이에게 모욕적인 말을 퍼부었다고 들었다. 여군 간부 딸이 이 정도 실력이면 엄마도 별 볼 일 없겠다고 했다지. 공군 사관학교에는 왜 왔냐? 집에서 꽃꽂이나 배우지라고도 했다면서. 선주가 지우의 증언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발언 내용을 언급하자 김중령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마침내 무너지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한 소령의 행동이 잘못된 줄은 알았지만 조직의 위계 질서와 동료애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했다. 여생도에 대한 강한 훈련은 일종의 관행이었으며 자신도 그저 그 분위기에 휩쓸렸을 뿐이라고 했다. 선주는 그의 비겁한 변명에 경멸의 시선을 보냈다. 관행? 분위기? 그따위 말로 자네의 죄가 씻어질 것 같은가? 자네는 군인이기 이전의 교육자야. 그런데도 어린 생도에게 그런 끔찍한 말을 내뱉고 동료의 범죄를 묵인했어. 자네는 더 이상 그 제복을 입을 자격이 없어. 그녀는 이진영 교장을 향해 명령했다. 김중령도 당장 보직 해임시키고 헌병대에 인계해. 직무유기와 가혹행위 동조 혐의다. 김중령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소령이었다. 그는 비교적 젊은 장교였고 다른 두 사람에 비해 죄책감으로 괴로워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선주는 그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졌다. 그는 무엇을 보고 들었으며 어떤 행동을 했는가? 이 소령은 김중령처럼 변명하지 않았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죄를 모두 자백했다. 그는 한태석 소령의 지시에 따라 지우에게 밤마다 4시간씩 불침번을 세웠다고 실토했다. 여자라서 체력이 약하니 더 강하게 단련시켜야 한다는 한 소령의 말을 그대로 믿었다고 했다. 또한 그는 다른 남자 생도들에게 여자 생도들과 너무 친하게 지내지 마라. 나중에 발목 잡힌다는 식의 말을 퍼뜨리며 지우를 고립시키는데 앞장섰다고 고백했다. 그의 말이 이어지는 동안 지우는 옆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가장 따뜻하게 자신을 챙겨주던 선배 교관 중 한 명이었기에 그 배신감은 더욱 컸을 것이다. 이 소령은 말을 마치고 지우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 강지우 생도.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후회만으로 저지른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선주는 그에게도 똑같이 보직 해임과 헌병대 조사를 명령했다. 마지막으로 사건이 벌어지는 동안 당직 근무를 서고 있던 박 대위가 불려왔다. 그는 직접적인 가해 행위는 없었지만 교관실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알고 있으면서도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침묵으로 동조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잘못을 시인했고 역시 보직 해임 조치되었다. 이로써 강지우 생도를 괴롭히는데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교관들이 모두 1차적으로 처벌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선주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히 몇몇 불량한 교관들의 일탈 행위가 아니었다. 공군 사관학교라는 어쩌면 군 전체에 깊숙이 뿌리 박힌 성차별적 문화와 왜곡된 위계 질서가 만들어낸 구조적인 문제였다. 이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더 깊고 더 철저한 조사가 필요했다. 그녀는 이진영 교장에게 공군 본부 감찰실에 즉시 특별감사를 요청하라고 지시했다. 이진영 교장은 더 이상 아무런 토를 달지 못하고 그녀의 지시에 따랐다. 이제 이 사건은 공군 사관학교의 담장을 넘어 공군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태풍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선주는 지친 몸을 이끌고 딸의 손을 잡았다. 이제부터 시작될 길고 힘든 싸움을 위해 그녀는 마음을 굳게 다잡아야만 했다.
공군 사관학교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은 즉시 공군 본부에 보고되었다. 보고를 받은 김태환 공군 참모총장은 대노했다. 그는 즉시 공군 감찰실장인 김준석 준장을 필두로 한 특별감찰팀을 구성하여 청주로 급파했다. 김준석 준장은 군내에서 가장 강직하고 청렴하기로 소문난 인물이었다. 그는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사실과 원칙에 입각하여 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유명했다. 그의 등장은 이 사건이 결코 가볍게 처리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었다. 특별감찰팀은 도착하자마자 공군 사관학교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그들은 교관실과 생도 생활관을 압수수색하고 관련된 모든 인물들을 소환하여 밤샘 조사를 벌였다. 조사가 진행될수록 사건의 실체는 박선주 소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조직적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며칠 후 김준석 감찰실장이 중간 조사 결과를 들고 오산의 작전사령부로 직접 선주를 찾아왔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손에 들린 보고서는 묵직했다. 감찰실장 집무실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마침내 김준석 준장이 입을 열었다. 소장님,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태석 소령 개인의 일탈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의 말은 선주가 이미 짐작하고 있던 바였다. 그는 보고서를 펼쳐 보이며 설명을 이어갔다. 최근 3년간 공군 사관학교에서 유사한 성차별적 괴롭힘을 당한 여생도가 무려 15명에 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중 7명은 견디다 못해 자퇴를 했고 3명은 지금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지우와 마찬가지로 여군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차별과 언어폭력 가혹행위에 시달렸다. 그러나 그들은 보복이 두려워 혹은 군 조직의 폐쇄적인 문화 속에서 어디에도 호소하지 못하고 혼자서 고통을 사겨야만 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악습이 일부 교관들 사이에서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공공연하게 자행되어 왔다는 점이다. 그들은 여생도의 군기를 잡는다는 명목하에 자신들의 차별적인 행위를 정당화했고 일부 상급자들은 이를 알면서도 묵인하거나 방조했다. 그 정점에는 교육처장인 최진철 준장이 있었다. 그는 여성의 군 진출 확대에 대해 극도의 반감을 가진 인물로 여군이 군의 전투력을 약화시킨다는 왜곡된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신념을 교육 현장에 체계적으로 반영했다. 여생도들에게는 유독 더 가혹한 훈련 기준을 적용하고 남생도들에게는 여생도들을 잠재적인 경쟁자이자 경계의 대상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교육을 은밀하게 실시했다. 한태석 소령을 비롯한 가해 교관들은 바로 이 최진철 준장의 비호 아래 그의 신념을 충실히 이행하는 행동대장 역할을 했던 것이다. 모든 진실을 전해 들은 선주는 참담함을 금할 수 없었다. 이것은 범죄였다. 한 개인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고 군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범죄였다. 그녀는 김준석 준장에게 물었다. 최진철 준장은 어떻게 되었나? 김준석 준장은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직권 남용과 가혹행위 교사 혐의로 어젯밤 긴급 체포했습니다. 관련자 전원을 구속 수사할 방침입니다. 그의 대답에 선주는 그나마 작은 위안을 얻었다. 그러나 이걸로 끝이 아니었다. 이 썩어빠진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기 위해서는 이 사건의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만 했다. 군이라는 폐쇄된 조직 안에서 조용히 덮고 넘어갈 사안이 아니었다. 국민들이 알아야 했고 군 스스로가 뼈를 깎는 자성을 통해 다시 태어나는 계기로 삼아야만 했다. 선주는 결심했다. 이 문제를 공론화하기로. 하지만 그것은 결코 쉽지 않은 길이었다. 군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은 곧 조직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비칠 수 있었다. 그녀의 군 생활이 끝장날 수도 있는 위험한 도박이었다. 동료들은 등을 돌릴 것이고 상부에서는 거센 압력이 들어올 것이 분명했다. 어쩌면 그녀는 군 역사상 가장 큰 스캔들을 일으킨 불명예스러운 장군으로 기록될지도 몰랐다. 그러나 그녀는 물러설 수 없었다. 딸 지우와 다른 피해자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그리고 앞으로 군에 들어올 또 다른 강지우들을 생각하면 여기서 멈출 수 없었다. 이것은 그녀에게 주어진 숙명이자 소명이었다. 그녀는 김준석 준장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이 사건 언론에 공개해야겠습니다.
제가 직접 나서겠습니다. 김준석 준장은 그녀의 결심을 확인하고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에는 선주에 대한 깊은 존경과 신뢰가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은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갈 동지를 얻은 셈이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거대한 폭풍이 대한민국 국방부를 향해 다가가고 있었다. 박선주 소장의 결심이 공군 본부에 전해지자 군 수뇌부는 발칵 뒤집혔다. 김태환 참모총장은 즉시 선주를 자신의 집무실로 호출했다. 용산 국방부 청사의 참모총장실. 그곳의 공기는 오산 작전사령부 상황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겁고 위압적이었다. 역대 참모총장들의 사진이 걸린 벽 앞에서 김태환 대장은 깊은 시름에 잠긴 얼굴로 선주를 맞았다. 그는 선주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그녀의 군 생활 내내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었던 인물이었다. 그는 착잡한 심정을 감추지 못하고 입을 열었다. 박 장군, 정말 이 방법밖에 없겠나? 언론에 공개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세. 군 내부에서 조용히 하지만 철저하게 처리할 수도 있어. 자네도 알지 않는가? 군의 명예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의 목소리에는 선주를 아끼는 마음과 조직의 수장으로서의 고뇌가 동시에 묻어 있었다. 선주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준비해온 서류를 총장의 책상 위에 올려놓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총장님, 이것은 더 이상 군의 명예를 운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범죄입니다. 골마 터진 환부를 도려내지 않으면 군 전체가 썩어 문드러질 겁니다. 지금껏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군의 명예라는 이름 아래 조용히 덮여왔습니까? 그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 그녀가 내민 서류에는 지난 3년간 피해를 입은 여생도들의 명단과 그들의 피해 사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자퇴한 생도들의 이름 위에는 붉은 줄이 그어져 있었다. 김태환 총장은 서류를 집어들고 한참 동안 말없이 읽어내려갔다. 그의 미간에 깊은 주름이 새겨졌다. 한참의 침묵 끝에 총장이 입을 열었다. 박 장군, 자네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네. 하지만 이 일이 세상에 알려지면 닥쳐올 후폭풍을 감당할 수 있겠나? 국민들의 비난은 고스란히 군 전체를 향할 것이고 자네는 그 중심에서 모든 화살을 맞아야 할 걸세. 자네의 진급에도 분명 영향이 있을 거야. 어쩌면 여기서 군 생활을 마감해야 할지도 몰라. 그는 진심으로 선주를 걱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선주의 결심은 확고했다. 총장님, 제 개인의 영달을 위해 군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이 나라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제 후배들이 저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복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지금 제 딸의 일이라는 이유로 제 안위를 걱정하여 침묵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군인의 명예를 더럽히는 직무유기입니다. 그녀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김태환 총장은 더 이상 그녀를 설득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창가에 서서 한참 동안 바깥 풍경을 바라보았다. 그의 등은 그가 짊어진 군 전체의 무게만큼이나 무거워 보였다. 마침내 그가 몸을 돌려 선주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지만 최종적인 결심을 내린 듯 단호한 빛이 감돌았다. 알겠네. 자네의 뜻이 정 그렇다면 나도 더는 막지 않겠네. 대신 조건이 있네. 이 일의 처음부터 끝까지 자네가 직접 책임지고 진행하게. 언론 브리핑도 자네가 직접 하게. 군은 이번 일을 계기로 뼈를 깎는 쇄신을 하겠다는 의지를 국민들께 보여줘야 하네. 그리고 그 의지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자네야. 그것은 김태환 총장이 선주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큰 신임의 표시이자 동시에 가장 무거운 짐이었다. 자신의 딸이 겪은 끔찍한 사건을 피해자의 어머니로서 그리고 군의 고위 장성으로서 직접 대중 앞에 나서서 밝혀야만 하는 잔인한 역할이었다. 선주는 잠시 눈을 감았다. 딸의 상처투성이 얼굴이 떠올랐다. 다른 피해자들의 고통스러운 얼굴도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눈을 뜨고 총장을 향해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총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선주는 국방부 대변인실과 협력하여 브리핑 준비에 들어갔다. 언론에 배포할 보도 자료의 문구 하나하나를 직접 검토했고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며 밤을 새웠다. 그녀는 이제 거대한 파도 앞에 홀로 서야만 했다. 그 파도가 자신을 삼켜버릴지 아니면 새로운 길을 열어줄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녀는 결코 도망치지 않을 것이라는 것. 언론 브리핑이 예정된 날 국방부 브리핑룸은 이른 아침부터 수많은 취재진으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공군사관학교 내 여생도 대상 가혹행위 사건 관련 긴급 브리핑이라는 짧은 공지 하나만으로도 기자들의 관심은 폭발적이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기자들은 저마다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몸싸움을 벌였다. 브리핑룸의 공기는 기대와 긴장감으로 팽팽하게 달아올라 있었다. 약속된 시간이 되자 브리핑룸의 옆문이 열리고 박선주 소장이 단상 위로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단상 앞에 섰다. 각 잡힌 공군 정복, 가슴에 달린 수많은 훈장, 그리고 어깨 위에서 빛나는 두 개의 별이 그녀가 걸어온 길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러나 그날 그녀의 얼굴에서는 군 장성의 위엄보다 한 아이의 어머니로서의 비통함이 더 짙게 묻어나왔다. 그녀는 준비해온 원고를 보는 대신 기자들의 눈을 하나하나 마주치며 입을 열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공군작전사령부 부사령관 소장 박선주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브리핑룸 전체에 울려 퍼졌다. 오늘 저는 군의 고위 장성이기에 앞서 한 아이의 어머니로서 그리고 이 나라의 군복을 입은 한 여성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녀의 서두에 장내는 순간 조용해졌다. 기자들은 숨을 죽이고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선주는 깊은 숨을 한 번 내쉰 뒤 지난 몇 주간 자신의 딸과 다른 피해자들이 겪어야 했던 끔찍한 진실을 담담하게 그러나 숨김없이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녀는 공군사관학교 내에서 벌어진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성차별과 괴롭힘의 실태를 적나라하게 고발했다. 가해 교관들의 추악한 언행, 묵인과 방조로 일관했던 지휘체계, 그리고 그 속에서 희망을 잃고 쓰러져간 어린 생도들의 이야기. 그녀의 증언이 이어지는 동안 브리핑룸은 충격과 분노로 술렁였다. 몇몇 여기자들은 차마 듣기 힘들다는 듯 얼굴을 감싸쥐기도 했다. 선주는 자신의 딸이 당한 폭행의 흔적이 담긴 사진을 스크린에 띄웠다. 멍들고 상처 입은 딸의 얼굴이 클로즈업되자 장내에서는 탄식이 터져나왔다. 선주의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그녀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대신 더욱 강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이 사진 속의 아이는 제 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비단 제 딸 하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군이라는 이름 아래, 신성한 국방의 의무라는 미명 아래 자신의 꿈을 펼치기 위해 이곳에 온 수많은 우리의 딸들이 겪었을지도 모를, 그리고 앞으로 겪게 될지도 모를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국민들께 사죄했다. 이 모든 사태의 최종적인 책임은 저희 군에 있습니다. 군의 한 사람으로서, 지휘관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점 고개 숙여 사죄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사과에 그 어떤 기자도 섣불리 질문을 던지지 못했다. 브리핑의 마지막, 선주는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을 약속했다.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물론 군 내부의 성차별적 문화를 뿌리 뽑기 위한 제도적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성평등 교육을 강화하고 피해자들이 언제든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며 외부 기관이 참여하는 독립적인 감시 기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다시는 이 땅의 어떤 군인도 성별을 이유로 차별받거나 폭력에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제 모든 것을 걸고 싸우겠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브리핑룸을 넘어 전국의 모든 시청자들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남겼다. 브리핑이 끝나자 질문이 쏟아졌다. 군의 폐쇄성을 질타하는 목소리, 사건 은폐 의혹을 제기하는 날카로운 질문들이 이어졌다. 선주는 그 모든 질문을 피하지 않고 성심성의껏 답변했다. 그녀의 솔직하고 진정성 있는 태도에 처음에는 비판적이었던 기자들의 분위기도 점차 바뀌어갔다. 그녀의 용기 있는 고백은 다음 날 모든 신문과 방송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는 온종일 공군사관학교,
박선주 장군 등의 키워드로 도배되었다. 국민들의 분노는 들끓었지만 동시에 한 어머니의 위대한 용기에 대한 지지와 응원의 목소리도 높아져 갔다. 한 사람의 용기 있는 외침이 굳게 닫혀있던 군의 빗장을 열고 대한민국 사회 전체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키기 시작한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박선주 소장의 용기 있는 브리핑은 대한민국 사회 전체를 뒤흔들었다. 언론은 연일 관련 기사를 쏟아냈고 국민들의 분노는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이어졌다. 가해자들의 엄벌과 군 개혁을 촉구하는 청원은 며칠 만에 수십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정치권도 들썩였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긴급 전체회의를 소집하여 국방부 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이 사건에 대한 강도 높은 질타를 쏟아냈다. 대통령까지 나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군은 창군 이래 최대의 위기에 직면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이 위기는 군 내부에 골마 터진 환부를 드러내고 치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했다. 가장 먼저 변화의 바람이 분 곳은 사건의 진원지였던 공군 사관학교였다. 브리핑 이후 학교는 그야말로 초상집 분위기였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서 조용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다. 많은 생도들과 교관들이 익명의 게시판을 통해 선주의 용기를 지지한다는 글을 올리기 시작했다. 그동안 차마 말하지 못했던 자신들의 경험을 고백하는 목소리도 나오기 시작했다. 사실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그동안 침묵했던 제가 부끄럽습니다. 박선주 장군님 감사합니다. 와 같은 글들이었다. 졸업한 선배 기수들 사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심코 답습해왔던 악습과 차별적인 문화에 대해 반성하며 후배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나섰다. 선주의 행동에 감동한 것은 비단 군 내부뿐만이 아니었다. 사회 각계각층에서 그녀를 향한 지지와 응원이 쏟아졌다. 여성 단체들은 그녀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시민들은 국방부 앞으로 응원의 화환을 보내왔다. 그녀는 하루아침에 성차별에 맞서 싸우는 여성 리더의 상징적인 인물이 되었다. 물론 반발도 만만치 않았다. 일부 예비역 단체와 보수적인 남성들은 그녀가 군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조직을 배신한 이기적인 여자, 치마두른 장군이라는 식의 인신공격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상상 이상의 거센 저항과 비난에 선주는 때로 지치고 외로웠다. 하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곁에는 그녀를 믿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가장 큰 힘이 되어준 것은 다름 아닌 가족이었다. 남편은 묵묵히 그녀의 곁을 지키며 세상의 모든 비난으로부터 그녀를 보호하는 방패가 되어주었다. 그리고 딸 지우. 사건 이후 심리 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가던 지우는 어느 날 선주에게 말했다. 엄마, 나 학교 그만두지 않을래요. 다시 돌아가서 저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만들고 싶어요. 엄마가 제게 용기를 주셨어요. 딸의 그 한마디에 선주는 그동안의 모든 고통과 서름을 씻어내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자신이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결코 틀리지 않았음을, 그리고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한편 군 검찰의 수사는 급물살을 탔다. 주범인 최진철 준장과 한태석 소령은 구속 기소되었고 재판에 넘겨져 군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들을 묵인하고 동조했던 다른 교관들도 모두 법의 심판을 받아 군복을 벗게 되었다. 군은 이 사건을 계기로 대대적인 개혁 작업에 착수했다. 국방부 직속으로 성평등 정책 전담 기구가 신설되었고 각 군 사관학교의 훈육 및 교육 시스템이 전면적으로 개편되었다. 여군들의 고충을 처리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속속 마련되었다. 물론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굳은 관행과 인식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이었다. 박선주라는 한 사람의 용기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 거대한 눈덩이가 되어 낡고 부조리한 성벽을 허물기 시작한 것이다. 시간이 흘러 겨울이 찾아왔다. 앙상한 나뭇가지 위로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이던 날, 박선주 소장은 중장 진급을 명받았다. 공군 창군 이래 최초의 여성 중장이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진급식 날 대통령은 직접 그녀의 어깨에 세 번째 별을 달아주며 말했다. 박선주 장군의 용기가 우리 군을 그리고 우리 사회를 한 단계 더 성숙시켰습니다. 진심으로 축하하고 또 감사합니다. 그녀의 진급은 단순히 한 개인의 영광이 아니었다. 그것은 군 내부의 변화를 상징하는 중요한 이정표이자 이 땅의 모든 여성 군인들에게 보내는 희망의 메시지였다. 그녀는 이제 더 무거운 책임감을 어깨에 짊어지고 더 높은 곳에서 군 전체의 개혁을 이끌어야만 했다. 그녀가 중장으로 진급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공군사관학교에는 성평등센터가 문을 열었다. 생도들의 인권 보호와 성평등 문화 정착을 위한 독립적인 기구였다. 선주는 센터 개소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했다. 단상에 선 그녀의 눈에 다시 제복을 입고 늠름하게 서 있는 딸 지유의 모습이 들어왔다. 지유는 끔찍한 상처를 딛고 일어나 이제는 성평등센터의 생도 대표로서 활동하며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는 후배들을 돕고 있었다. 모진 풍파를 겪고 더욱 단단해진 딸의 모습을 보며 선주는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다. 지유는 이제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연약한 존재가 아니었다. 스스로의 힘으로 상처를 치유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는 강인한 여성으로 성장해 있었다. 공군사관학교에서 시작된 변화의 물결은 육군과 해군으로까지 퍼져나갔다. 각 군은 경쟁적으로 성평등 정책을 도입하고 여군들의 복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물론 아직도 가야 할 길은 멀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여전히 차별과 편견이 존재했고 개혁에 대한 저항도 만만치 않았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의지였다. 한번 움직이기 시작한 역사의 수레바퀴는 결코 뒤로 돌아가지 않는 법이다. 박선주와 강지우 두 모녀의 용기 있는 싸움은 대한민국 군의 역사를 새로 쓰는 거대한 서사의 서막을 연 셈이었다. 몇 년 후 선주는 대장으로 진급하여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합참의장이 되었다. 그녀의 딸 지우는 공군사관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엄마의 뒤를 이어 전투기 조종사가 되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두 사람은 나란히 전투기에 올라 푸른 창공을 함께 비행했다. 조종석 너머로 펼쳐진 눈부신 하늘을 바라보며 선주는 생각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키고자 했던 것은 바로 이 하늘의 평화와 이 하늘 아래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차별 없이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세상이라는 것을. 옆에서 나란히 비행하는 딸의 전투기를 보며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의 곁에는 그녀의 꿈을 이어받아 더 넓은 하늘로 날아오를 든든한 후배이자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딸이 함께하고 있었으니까. 두 대의 전투기는 힘찬 굉음을 내며 더 높고 더 먼 하늘을 향해 날아올랐다. 그들이 그려내는 하얀 항적은 마치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희망의 서곡처럼 보였다.